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제 딸 유라가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생선구이집에서만 살아온 제가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상대하는 사람이 200억 원의 검은 돈을 숨긴 괴물이라는 걸 말이죠. 그 모든 시작은 정말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한명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죠.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제 몸의 밴 습관입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해진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저는 늘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갈 수 있습니다. 발끝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제 그림자를 보면서 문득 세월의 무게를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등이 굽었나 싶더라고요. 명순아, 오늘도 일찍이네. 수산물 도매상 김 사장이 트럭에서 얼음 박스를 내리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이런 평범한 인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김 사장님, 오늘 물건 어때요? 저는 30년 넘게 생선 눈 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고등어의 눈빛을 보면 언제 잡힌 건지 알 수 있어요. 갈치의 은빛 비늘을 만져보면 싱싱함이 손끝으로 전해지죠. 이게 바로 제 자랑이었거든요. 이 고등어들 좋네요. 그런데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도 명순이네 단골들은 다 알아주잖아. 맛있게 구워주는 솜씨가 어디 가겠어? 김 사장의 말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오전 7시. 저는 명순이네 생선구이 간판 아래서 숯을 피웠습니다. 이 간판은 제가 20년 전에 직접 써서 만든 거예요. 글씨체가 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죠. 숯불을 피우는 일도 기술입니다. 바람 방향을 읽고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 해요. 연기가 얼굴을 때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이미 익숙하니까요. 고등어와 갈치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이 냄새가 바로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맡았던 냄새죠. 사장님, 오늘도 고등어 2마리 구워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했어요. 이분들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12평짜리 작은 제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에는 직장인, 택시기사, 주변 상인들이 뜨거운 생선구이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이 집 생선이 최고야. 다른 데서는 이 맛이 안 나더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3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보람을 느꼈죠.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한 우물만 팠으니까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때까지는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생선을 굽고 반찬을 내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구슬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힘든 줄 몰랐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저녁 무렵 딸 유라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임신 7개월인 배가 앞으로 불쑥 나온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유라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물었어요. 딸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괜찮아. 손잡으려면 이 정도야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유라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유라의 시어머니 정미옥이라는 분은 건설회사 회장 부인입니다. 유라가 결혼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냉랭했거든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유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딸이 힘들어한다는 걸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아직 김이 나는 숯불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느라 이 작은 가게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비린내와 연기 냄새가 깊이 밴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딸을 키웠어요. 이 손으로 30년 동안 생선을 구워왔죠.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딸과 손자만은 절대 무시당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큰 시련을 불러올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깔보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제 딸 유라는 매일 그런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작아져가는 딸을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유라가 최도훈과 결혼한 지 이제 8개월째입니다. 최도훈은 정말 괜찮은 청년이에요. 유라를 아껴주고 존중해주죠. 처음 딸을 데려왔을 때부터 저를 편하게 대해줬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문제는 그의 어머니 정미옥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그날도 유라는 시댁에서 또 한바탕 치욕을 당하고 왔어요. 저녁에 가게로 와서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딸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라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30년 넘게 키운 딸인데 모를 리 없잖아요. 유라야, 뭔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는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마음도 함께 아팠어요.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 얼마나 절절했는지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요. 사실 정미옥을 처음 만난 날부터 불편했어요. 유라와 도훈이 결혼을 결정했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7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가 눌렸습니다. 그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전 유라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져 봤지만 여전히 촌스러워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미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마치 무언가 품평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고 간 옷차림이 그렇게 초라했나 싶었죠. 어머, 사돈 어른이시군요. 정미옥의 인사는 차가웠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더러운 걸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값비싼 가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소파와 장식품들이었죠.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습니다. 생선 냄새가 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아무리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도 30년 동안 몸에 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톱 사이 머리카락 끝까지 배어 있는 것 같았죠. 앉으세요. 정미옥이 건조하게 말했어요. 저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무 깊숙이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미옥이 창문을 활짝 열더라고요. 요즘 공기가 답답해서요. 5월 날씨에 그렇게 덥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댁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30년 동안 생선을 구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거실 한쪽 벽에는 도훈이 어릴 때부터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즐비했죠. 모든 사진 속에서 정미옥은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는 그런 사진이 없었어요. 유라와 둘이 찍은 사진이라고는 가게 앞에서 찍은 것뿐이었죠. 그마저도 낡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좋지 않았고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내 불편했어요. 정미옥은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도 건성으로 받아쳤죠. 마치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라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미옥의 반응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생선구이집 딸이 건설회사 회장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 것처럼요.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인정하지 않는 그 이중성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울었죠.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유라에게 말했어요. 유라야,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해보려고요. 유라는 밝게 웃었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내 딸이 그 집에서 견딜 수 있을까 하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미옥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저는 의견 하나 낼 수 없었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들러리 같았어요. 하객 명단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정미옥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신부 쪽은 가족들만 와주세요. 우리 쪽 하객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들, 가게 단골 손님들 모두 유라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주고 싶어 했는데요. 김 사장, 정육점 사장님, 슈퍼마켓 사장님까지 모두 유라를 어릴 때부터 봐온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미옥은 단호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생선구이집 사람들은 격이 안 맞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평생 저를 아껴주신 분들이 격이 안 맞는다니요. 결혼식 당일에도 서러웠습니다. 신부 어머니인 제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동안 정미옥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미옥의 한복은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금실로 수놓은 치마가 얼마나 화려하던지요. 제가 입은 한복은 30만 원짜리 기성복이었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저분이 신부 어머니세요?
누군가 제게 대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옥이 대답했죠. 네, 생선구이집을 하시거든요. 서민적이신 분이에요. 서민적이라는 말 속에 담긴 무시가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싶었죠.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유라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정미옥의 반응이 싸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혹시 친정 냄새가 배면 안 되는데. 친정 냄새라는 말에 유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제 속이 끓었어요. 친정 냄새가 뭐가 나쁘다는 거죠. 정직하게 번 돈으로 키운 딸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유라가 가게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맨날 비린내 난다고 집안을 더럽힌다고 해요. 제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딸에게는 수치가 되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유라가 제게 사과하는 걸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내 딸이 왜 사과해야 하는 거죠? 잘못한 건 정미옥인데요. 유라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정미옥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요. 생선구이집에서 나는 냄새, 거친 손, 촌스러운 말투가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걸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요. 정직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가 싶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딸만은 그런 무시를 당하게 둘 수 없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처음 이 가게를 시작했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서웠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무서웠어요. 내 딸이 받는 상처가 더 커질까 봐서요. 미신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정미옥은 점쟁이 한마디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악마에게 씌인 것처럼요. 그날은 유라가 임신 6개월째 되던 주였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던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점심 손님들이 떠난 후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라가 가게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그렇게 뛰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유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이상해졌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죠. 정미옥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다고 유라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미옥이 점을 보러 갔다 온 다음이었어요. 정미옥은 원래부터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갔거든요. 도훈이 말로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탓인지 정미옥은 늘 불안해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그래서 점쟁이에게 의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다고 유라가 말했어요. 마치 무슨 큰 재앙이라도 닥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도훈이 급하게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성격인 도훈이 그렇게 다급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깜짝 놀랐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도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저는 뭔 소린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도훈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갔다 오셨는데 이상한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 뒤로 유라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세요. 도훈의 말을 듣고 보니 며칠 전부터 유라의 표정이 이상했던 게 생각났어요.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꾸 한숨만 쉬었죠. 점쟁이가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유라와 뱃속 아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설마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나 싶었죠. 임신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며칠 뒤 유라가 가게에 와서 자초지종을 말해줬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였대요. 그날 유라는 시댁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정미옥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유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미옥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엿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라는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귀가 열릴 수밖에 없었죠. 점쟁이가 그러는데 며느리 뱃속 아이가 집안을 무너뜨릴 재앙이래. 특히 친정 쪽 피가 문제라고 하더라고. 유라가 그 말을 전해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재앙이라니요. 그것도 제 핏줄이라는 이유로요. 그래서 뭐라고 더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앵마기를 해야 한다고 했대요.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핏줄이, 제 손자가 재앙이라니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 뒤로 정미옥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유라가 시댁에 가면 아예 말도 안 걸더래요. 임신부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너무했어요. 더 황당한 건 정미옥이 집안 곳곳에 부적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유라 방 앞에도, 현관에도, 심지어 화장실에까지요. 마치 유라를 귀신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라가 물어봤을 때 정미옥의 대답이 소름 끼쳤어요. 액을 막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가 애군을 가져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임신부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미옥은 유라가 만지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앉았던 소파를 소금으로 닦고 유라가 사용한 그릇을 따로 씻더래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저를 더러운 존재로 보는 것 같아요. 유라가 울면서 말했을 때 제 속이 타들어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정미옥이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더 심각한 건 정미옥이 다른 점쟁이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유라 얘기만 나오면 점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미신에 빠진 거였죠.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점집부터 시작해서 인사동, 심지어 경기도까지 나가서 점을 봤다고 해요. 아마 수십 군데는 다녔을 거예요. 어떤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가진 애군이 너무 강해서 아이까지 영향을 받았다. 또 다른 점쟁이는 이랬대요. 친정 조상들이 화가 나서 그런 거다. 빨리 앵마기를 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망한다. 정미옥은 그런 말들을 다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원래부터 저희를 싫어했으니까요. 점쟁이 말이 핑계가 된 거죠. 그러더니 정미옥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소금을 뿌렸다고 해요.
마치 귀신이라도 쫓는 것처럼요. 이거 액막이야. 내가 가져온 애군을 막는 거라고. 정미옥이 당당하게 말했다고 유라가 전해줬어요.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요? 유라는 점점 시댁 가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미옥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적을 보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 시어머니 눈빛이 이상해요. 마치 저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유라의 말이 맞았어요. 정미옥은 이제 유라를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재앙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점쟁이들의 말에 완전히 세뇌된 거였어요. 정미옥은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어요. 공책에 빼곡하게 적어놨다고 도훈이 말하더라고요. 그 공책을 보고 도훈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공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대요. 며느리 뱃속 아이가 집안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친정의 애군이 태아에게 전달되었다. 반드시 액막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대가 망한다. 정미옥은 그런 말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미신에 빠진 사람의 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더 끔찍한 건 정미옥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친척들한테 유라와 뱃속 아이 얘기를 하면서 점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재앙을 가져온대요. 점쟁이가 집안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유라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마치 정말 불길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요. 유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라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웃음도 잃어갔고요. 임신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도 안 좋다는데요. 밤에 유라가 잠든 모습을 보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가끔 잠꼬대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딸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딸을 그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요. 미신에 빠진 정미옥이 제 딸과 손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순간을 말이죠. 하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유라가 임신 7개월째 되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어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오후의 한적함이 가게를 감싸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쁜 시간이 지나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미지근해진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도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에 이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던 도훈이 전화를 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차분한 도훈이 그렇게 다급해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유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급하게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유라야, 제발 괜찮아라. 엄마가 간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만큼이나 무서웠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달했을 때 도훈이 복도에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평소 건장해 보이던 도훈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없었어요. 도훈아, 유라는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도훈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유라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아기가, 아기가, 도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요. 임신 7개월인 유라가요. 뭐라고? 아기가 어떻게 됐다고?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제 손자가 어떻게 된 건지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해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자가 위험하다니요. 유라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도훈 옆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훈이 자초지종을 말해줬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오후 유라가 시댁에 갔었대요. 정미옥이 급하게 오라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유라는 의심 없이 시댁으로 갔다고 해요. 유라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미옥의 표정이 이상했다고 해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대요. 마치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라야, 이제 그만해야겠어. 정미옥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라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대요. 뭘 그만하라는 말씀이세요? 점쟁이가 또 봐줬는데 내 뱃속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한데. 이제 참을 수 없어. 정미옥의 말에 유라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대요. 임신부 앞에서 그런 말을요. 어머니, 아기는 잘못이 없어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유라가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미옥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넌 모르겠지만 점쟁이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 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안이 3대가 망한다고. 정미옥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대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그때 유라가 무서워져서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에 발을 디뎠는데요. 갑자기 정미옥이 뒤에서 다가왔다고 해요. 유라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옥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대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정미옥이 소리를 지르면서 유라를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7개월인 유라가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계단 위에서 균형을 잃은 유라는 그대로 굴러떨어졌어요. 유라는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하복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정미옥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자기가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유라야, 유라야. 괜찮아? 정미옥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유라는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대요. 만약 그때 더 늦었다면 유라도 위험했을 거예요. 도훈이 그 얘기를 해주는 동안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밀 수가 있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미옥은 지금 어디 있어? 제가 이를 갈며 물었어요. 도훈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집에 계세요. 경찰이 조사를 나갔는데 사고라고 진술했어요. 사고라고? 이게 무슨 사고야?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환자 어머니입니다. 제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의사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였어요. 도훈이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제 손자가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산모는 어떻게 됐어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와 도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손자가 죽었어요. 정미옥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손자를 영원히 잃은 거예요. 병실로 옮겨진 유라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소중한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니요. 유라야, 유라야. 제가 딸의 손을 잡고 불렀어요. 유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손자가 죽었다고요. 7개월 동안 기다려온 아이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요. 유라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나 봐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죽었구나. 내 아기가. 유라가 배를 움켜쥐고 오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딸의 고통이 그대로 제게 전해졌어요.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정미옥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제 딸과 손자를 그렇게 만든 정미옥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복도 끝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유라야,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분노를 불태웠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미옥과의 진짜 전쟁이요. 저는 그때까지 복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를 죽인 정미옥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강철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운명이었나 봐요. 유라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제가 유라야, 밥 먹어야지라고 해도 고개만 흔들었죠. 그렇게 말라가는 딸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마다 딸 방문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에서 생선을 구우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뭔 말을 해도 제대로 못 들었죠. 머릿속에는 정미옥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단골 손님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손자가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어요. 정미옥이 사고라고 진술했고 증인도 없었거든요. 도훈도 그 순간에 집에 없었고요. 결국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억울했어요. 정미옥이 내 손자를 죽여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지내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미옥이 일부러 유라를 민 거라는 걸요. 그 미친 여자가 제 손자를 죽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생선구이집 사장일 뿐이었으니까요. 정미옥은 건설회사 회장 부인이고요. 힘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때 문득 강철호가 생각났어요. 10년 전까지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사람이죠. 그때는 신문사 기자였는데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강철호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의 패기 넘치는 기자였죠. 가게에 혼자 와서 조용히 생선구이를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술 마시면서 떠들기보다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끔 노트에 뭔가 적기도 하고요. 사장님, 이 동네에서 몇 년째 장사하세요? 강철호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벌써 20년 넘었어요. 유라 혼자 키우면서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서민들 살기 어떤가요? 그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물가는 오르는데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간다고요. 강철호가 그런 얘기들을 기사로 써서 신문에 냈어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였거든요. 제가 한 말이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기사 썼어요. 강철호가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뿌듯했어요. 내가 한 말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문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층 비리를 파헤치다가 찍혔다는 얘기였어요. 당시 강철호가 추적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의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에 윗선에서 막혔다고 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 강철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때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나가게 됐어요. 쓰면 안 되는 기사를 쓰려고 했거든요. 강철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려다가 일자리를 잃은 거였죠. 그 뒤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혹시 강철호가 도움이 될까 해서요. 권력층과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강철호가 탐정 사무소를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주소도 나와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강철호의 사무소로 갔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철호의 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철호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철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어머, 명순 사장님 아니세요? 강철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니 고마웠어요. 강 기자님, 아니, 이제 탐정님이시죠? 하, 기자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탐정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강철호가 의자를 권하며 물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소 안은 어수선했어요. 서류가 쌓여 있고 컴퓨터 모니터도 여러 개 있었죠. 벽에는 각종 사건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유라와 도훈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정미옥의 무시, 점쟁이 얘기, 그리고 계단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강철호는 중간중간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손자 얘기를 할 때는 눈물이 났죠. 강철호가 휴지를 건네주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을 때 강철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옛날 기자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명순 사장님,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정미옥이 일부러 딸을 밀었다는 게요? 네, 확실해요. 유라가 직접 말했어요. 정미옥이 소리 지르면서 밀었다고요. 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건설회사 회장 부인이라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강철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정미옥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다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이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다 써서라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강철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지만 명순 사장님도 각오는 하셔야 해요. 이런 일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이미 각오했어요. 제 손자를 죽인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철호가 제 진심을 알아봤나 봐요. 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서류를 꺼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미옥과 그 집안에 대해 조사해 보겠어요. 건설회사라면 분명히 비리가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과 유착도 있을 테고요. 강철호의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정미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명순 사장님은 어떻게 도울 생각이세요? 제가 뭘 하면 돼요? 우선은 유라를 통해서 정미옥의 일상을 파악해야 해요. 언제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유라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강철호가 말했어요. 명순 사장님, 복수는 양날의 칼이에요. 상대방을 해치지만 자신도 다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됐어요. 강철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마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나 봐요. 권력과 싸우다가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기초조사를 해두겠어요. 사무소를 나서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강철호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유라에게 말했어요. 유라야, 엄마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유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정미옥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손자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야. 유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드디어 복수의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거든요. 정미옥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부자들의 검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이죠. 하지만 강철호가 찾아낸 박기훈이라는 운전기사가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정미옥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줄은 몰랐죠. 강철호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희망과 불안이 번갈아 찾아왔거든요. 혹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고요. 약속한 대로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덜 떨렸습니다. 강철호가 뭔가 찾아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무소에 들어서니 강철호는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바쁘게 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서류들이 떠 있었고요. 명순 사장님, 일주일 동안 정미옥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강철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철호가 파일을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정미옥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 회사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강철호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정미옥이 단순한 회장 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관여한다는 거예요? 건설 허가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강철호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미옥이 고급 식당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청장, 시의회 의원, 건설업체 간부들이에요. 다 뇌물수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미옥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 사진들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정미옥을 일주일 동안 미행했어요. 이런 만남이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고요. 강철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미옥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강철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운전기사를 주목해야 해요. 박기훈이라는 사람인데 정미옥을 5년째 운전해주고 있어요. 강철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뭘 안다는 거예요? 부자들 운전기사는 모든 걸 봐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죠. 강철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운전기사라면 정미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런데 박기훈이 특별한 점이 있어요. 강철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박기훈의 개인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정미옥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비자금 관리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운전기사가 그런 일까지 한다니요. 네, 정미옥 명의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박기훈 명의로 하고 있어요. 부동산 매입, 주식 투자, 차명 통장 관리까지요. 강철호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박기훈 명의로 된 통장에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게 다 정미옥 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박기훈은 표면적으로는 월급 200만 원 받는 운전기사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을 관리하는 비자금 관리인이죠.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런 복잡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미옥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박기훈을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거든요. 충성심도 강하고요. 강철호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기훈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강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명순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기훈의 약점을 찾았어요. 급하게 탐정사무소로 갔습니다. 강철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박기훈에게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정미옥이 뒤를 봐줘서 무마시켰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박기훈이 더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됐죠. 강철호가 사건 기록을 보여줬어요. 박기훈의 아들이 사람을 쳐서 중상을 입혔는데 합의로 끝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피해자는 60대 택시기사였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금 3억 원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택시기사예요.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죠. 저는 박기훈이 조금 이해됐어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강철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았습니다. 박기훈이 정미옥한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을 시킨다면서요. 어떤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령 회사를 더 만들라고 했대요. 정치인들한테 줄 돈을 세탁하려고요. 하지만 요즘 수사기관 감시가 심해져서 박기훈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강철호가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박기훈과 정미옥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녹음했을까요? 사모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정미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요즘 국세청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박기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제 아들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터지면 내 아들 일 들춰내고 싶어? 그럼 계속 일이나 해. 정미옥의 협박이 노골적이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다니요. 이 녹음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박기훈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강철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철호가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복잡한 돈의 흐름이 표시된 도표가 있었습니다. 박기훈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가 20개가 넘어요. 그 회사들로 흘러간 돈이 200억 원이 넘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0억이라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 다 뇌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건설 허가 받으려고, 공사 수주 받으려고 뿌린 돈들이에요. 강철호가 차명 통장 목록을 보여줬어요.
박기훈 외에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된 통장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모두 정미옥이 관리하는 돈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미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강철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정미옥의 약점을 찾은 거였어요. 제 손자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박기훈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건 명순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해요. 제가요? 강철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박기훈을 설득한다고요? 네, 박기훈도 서민이에요. 사장님처럼 힘든 사람이죠. 아마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강철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박기훈처럼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박기훈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려주세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부인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아들은 고3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사고를 낸 후로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박기훈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게 주선해놨어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박기훈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미옥에게 복수하려면 박기훈의 도움이 절대 필요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기훈을 이해하면서도 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정미옥이 평생 숨겨온 부끄러운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정미정이라는 동생을 만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기훈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쉽게 성사됐습니다. 강철호가 잘 주선해줬거든요. 하지만 박기훈이 입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박기훈을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강철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순 사장님, 큰 발견을 했어요. 당장 사무소로 오세요. 강철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니 강철호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뭔가 대단한 걸 찾은 표정이었죠. 뭘 발견한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강철호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비자금 명의자 중에 정미옥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요? 저는 놀랐어요. 정미옥에게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정미정이라는 사람인데 정미옥보다 3살 어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정미옥이 이 동생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강철호가 정미정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미옥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왜 동생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정미정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강철호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정미정이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은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슈퍼마켓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언니는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동생은 왜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그런데 정미정 명의로 된 통장에 20억이 들어 있어요. 20억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정미정은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정미옥이 동생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강철호의 설명을 들으니 정미옥의 치밀함이 소름 끼쳤어요. 동생까지 이용하다니요. 정미정을 만나봐야겠어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내일 가보시죠. 다음 날 강철호와 함께 정미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벨을 누르니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문이 열리자 사진에서 본 정미정이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낡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미정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옥 씨와 관련된 얘기예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옥이라는 이름을 듣자 정미정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무서운 듯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언니 얘기는 하기 싫어요. 돌아가세요. 정미정이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언니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당신 명의로 20억 원을 숨겨뒀다고요. 정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20억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미정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은 정말 좁았습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강철호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정미정 명의로 된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언니가 당신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만든 거예요. 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언니답네요. 정미정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안 좋다기보다는 언니가 저를 부끄러워해요. 정미정이 차를 끓여주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미정과 정미옥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요. 언니인 정미옥이 동생을 돌봐야 했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별로였죠. 정미정이 자신을 낮춰 말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언니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왜요? 언니가 부잣집 아들과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정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미옥이 최 회장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도 정미정은 결혼식에 못 갔다고 해요. 정미옥이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했거든요. 30년 동안 언니와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럼 지금도 안 만나세요? 네, 언니가 만나자고 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제가 부끄러운 존재일 거예요. 정미정의 말에 제 가슴이 찡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강철호가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정미정 씨, 언니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당신 이름으로 불법 자금을 숨기고 있어요. 불법 자금이요? 네, 뇌물이에요. 언니가 남편 회사 일로 받은 뇌물을 당신 명의로 숨겨둔 거예요. 정미정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당신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강철호의 말에 정미정이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 명의니까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정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정 씨, 저도 언니 때문에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라와 손자 얘기를 해줬어요. 정미옥이 어떻게 제 딸을 무시했는지, 결국 손자까지 죽게 만들었는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이제 언니를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요. 정미정이 고민에 빠졌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언니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에요. 정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언니가 저를 이용한 것도 화나고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정미정은 강철호와 함께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30년 동안 언니에게 눌려 살았던 정미정이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정미정이 검찰에 진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강철호와 정미정, 박기훈까지 모든 증인들이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매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가까워 오니까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미옥이 자선 파티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특히 규모가 컸어요. 정치인, 재벌, 연예인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거든요. 강철호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명순 사장님, 기회가 왔어요. 정미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모든 걸 터뜨리는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바라던 대로 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송사와 언론사에 미리 제보해뒀어요. 파티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폭로할 예정이에요. 강철호의 계획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미옥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죠.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자선 파티 당일이었습니다. 5월 말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평소처럼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오늘 정미옥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거든요. 손님들은 평소처럼 와서 생선구이를 먹고 갔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오늘 있을 일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강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명순 사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저녁 7시에 터집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정미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완벽해요. 강철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와 함께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정미옥의 자선 파티를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화면 속 정미옥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주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기를 죽인 거라니. 유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웃고 있는 정미옥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파티 장소는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정미옥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정미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자선 파티를 열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미옥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나왔어요.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마치 자신의 왕국에서 연설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이라는 말에 제가 비웃음이 나왔어요. 정미옥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아는데요.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는지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파티장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미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라는 걸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정미옥을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미옥 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정미옥이 당황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미옥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 명의로 20억 원을 숨겨둔 게 사실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정미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 얘기가 나오자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정미옥이 부인했지만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준비된 질문들이었죠.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여러 명의로 분산해서 숨겼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유령회사 20여 개를 통해 200억 원의 자금을 세탁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이어질수록 정미옥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화려한 화장도 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관이 나타났어요. 정미옥에게 영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정미옥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미옥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정미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여왕처럼 군림하던 정미옥이 순식간에 죄인이 된 거였어요. 파티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정미옥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건 누명이에요.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정미정의 증언, 박기훈의 자백, 모든 게 정미옥의 범죄를 증명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정미옥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정미옥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한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유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이제 그 여자는 감옥에 갈 거야.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드디어 복수를 완성한 거였거든요. 제 손자의 원수를 갚은 거였어요. 며칠 뒤 신문에 정미옥의 비리가 자세히 보도됐어요.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공무원 매수, 동생 명의 재산 은닉까지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어요. 정미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인 최 회장도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렇게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정미옥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의미가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유라가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복수가 끝나고 나서야 유라가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복수가 끝나고 한 달 뒤 유라와 도훈이 다시 아이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죠. 정미옥은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생선구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숯불에 구워서 손님들에게 내어주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라가 가게에 왔어요. 배가 불러온 모습이 예뻤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태교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래, 우리 손자가 좋아했겠네. 유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복수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유라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복수를 해서 다행이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았어요. 숯불이 여전히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생선을 구워왔어요. 비린 연기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냄새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딸을 키운 제 자랑이었거든요. 정미옥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손님들의 역시 이 집 생선이 최고야라는 말이 여전히 제 삶의 보람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잘못 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린 연기 속에서도 웃음을 되찾은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복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웃음에 있다는 거요. 복수는 수단이었을 뿐이었어요. 정미옥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시간에 제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으니까요. 제가 지켜야 할 건 딸과 곧 태어날 손자뿐이에요. 이 작은 생선구이집에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승리였어요.